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전 사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땐 현장 일을 나가셨는데 매일매일 일이 있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이가 일정하지 않으셨고 장마철이면 진짜 내내 일을 못 하시면서 아예 벌이가 없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수집을 하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저와 여동생, 남동생을 키워주셨답니다. 어릴 적 아빠를 생각해보면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매일같이 술을 드셨던 장면이에요. 현장 일을 나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이 트기 전 새벽부터 일거리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일이 없으면 아침 일찍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도 새벽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허탕을 치는 날이면 늘 술병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그리고선 맨날 술만 드시면서 한숨만 푹푹 쉬시고 힘들어 하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전 어릴 때부터 아빠 유일한 안주인 라면을 끓여드리곤 했습니다. 이내야, 아빠 라면 좀 끓여줘. 물 많이 넣어서 면은 반만 넣고 스프도 반만 넣고 해서 가져다 줘.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라면 얼른 끓여와. 라면 끓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미 학교에 갈 시간부터 아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았고 등교하는 절 붙잡고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키실 때도 많았습니다. 일이 없을 땐 이렇게 아침부터 술 취한 아빠를 봐야 됐고 어린 저와 동생들은 늘 마음 졸이며 지내야 했어요. 그나마 일을 하실 땐 아빠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흰 매일 저녁 다음날 아빠가 일을 하러 가시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답니다. 엄만 그런 아빠 대신에 정말 하루도 쉴 틈 없이 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엄마 늘 새벽부터 나가 장사 준비를 하시고 해가 지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런 엄만 항상 집에 들어와 술에 취해 잠든 아빠를 보면서 한숨을 쉬시곤 하셨어요. 집은 비가 올 때면 물이 새는 건 기본이었고 벌레는 맨날 들끓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 집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겨울엔 또 너무 추워 입이 달달 떨릴 정도였죠. 그때 당시 관리 안 된 허름한 빌라에 살았는데 그때 딱 저희 빌라 맞은편 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파트가 높게 올라오는 걸 보고선 한 번은 저와 여동생이 그걸 빤히 쳐다봤던 때도 있었어요. 언니, 왜 우린 아파트에 못 살까? 우린 언제쯤 저런 집에 살 수 있어? 내 친구 지영이 알지? 걔네 이번에 저 아파트 다 지으면 이사 갈 거래. 우리도 거기에서 살고 싶다. 그치? 맞아. 언니도 저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나중에 꼭 어른 되면 저런 아파트에서 살자. 알았지? 그래, 언니. 우리 나중에 커서 저렇게 크고 높은 아파트에서 살자. 그렇게 저희는 손에 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가난은 어쩜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는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도 저희 집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고 남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엄만 당연히 국수집을 여시러 나가셨고 아빤 그날도 일이 없어 아침부터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선
잠에 드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남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배탈이 났나 싶어 화장실에 가봐라, 물을 마셔봐라 했지만 남동생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진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전 다급하게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얼른 일어나봐. 수찬이가 아프대. 아빠! 그렇지만 만취해서 골아 떨어진 아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 가게로 전화를 해봤지만 한창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엄만 전화를 받지 못하셨고요. 하는 수 없이 전 바로 울며불며 엄마의 국수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당시 돈도 한 푼 없으니 택시는커녕 버스도 탈 수 없었죠. 그래서 버스로 몇 고장이나 가야 되는 그 길을 뙤약볕에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119에 전화를 걸 생각조차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엄마한테 빨리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수집에 도착을 하니 엄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홀딱 젖은 절 보고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엄마, 아휴, 이내야, 어떻게 왔어? 아니, 꼴이 이게 뭐야? 너 여기까지 설마 뛰어온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수찬이가 배가 아프다는데 좀 이상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엉 울어. 어떡해? 아빤 도저히 안 일어나고 수찬이 어떡해? 그렇게 부랴부랴 엄마랑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엄만 근처에 아는 지인분께 부탁을 해 남동생을 데리고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 남동생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남동생의 병명은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맹장이 터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엄만 그날의 사건으로 아빠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하셨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술을 많이 마셔도 잔소리를 한 번 하지 않으셨던 엄만, 그날의 사건 이후 아빠에게 헤어지자는 선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엄마는 아빠에게 화를 내셨고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기도 했어요. 당신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정신도 못 차리고 잘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언제 뭐라고 그런 적 있어? 아니면 당신 돈 못 번다고 내가 잔소리한 적 있냐고. 근데 자식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셔?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며칠 내가 새벽부터 나가도 공치다 보니까 속상해서 그런 건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난 당신까지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나가. 나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아빤 그런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고 사정사정했지만 엄마의 태도는 무척이나 냉정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엄마 매일같이 아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곤 했어요. 정말 그땐 집안에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정도로 아슬아슬했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빤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보건소에서 했던 알코올 중독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고 진짜 스스로 굳게 다짐을 하셨는지 술도 다 끊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술을 한 번에 딱 끊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아빤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엄만 처음엔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셨지만 반년 가까이 아빠가 진짜 많이 노력하시는 걸 보고 슬슬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집 분위기는 그때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빠도 엄마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 집 사정도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처음에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빨리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대학을 안 가고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엄청 속상해하시며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이내야, 왜 대학을 안 가? 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네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준다고 했잖아. 대학은 나와야지. 남들 다 대학 나오는데 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네 말대로 지금 돈 벌고 싶은 거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그치만 대학 안 나오면 나중에 직장 구할 때 더 힘들어. 엄마, 우리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슨 수백만 원씩이 나는 대학을 나와. 내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이내야, 그건 아니야. 엄마 말 들어. 엄만 너 꼭 대학 보낼 거야. 네가 대학 안 가고 일하겠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제발 대학은 가거라. 어? 나중에 네가 하고 싶다는 거 해도 상관없는데 제발 좀 대학은 가.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알았지? 정말 고3 내내 엄마와 대학을 가겠다 안 가겠다로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엄마의 눈물 어린 애원에 전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도 솔직히 제 성적에 맞춰서 갔다기보단 등록금이 그중에서도 비싸지 않은 곳으로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니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저 그 모습 때문에 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서 전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딱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엄마가 친하게 지내시던 지인분께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셨었는데 저희랑 비슷한 동네에서 사시다 돈을 많이 모으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전 공인중개사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학창시절 때보다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가 제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네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고 진짜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갈 때를 빼곤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런 노력은 결국 빛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딱 1년을 공부하고서 합격을 했을 땐 진짜 너무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처음엔 진짜 열심히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초년생일 땐 다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 역시 처음엔 막 어리버리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서툴러 고객님들에게 혼도 진짜 많이 나고 계약을 심지어 날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전 제 책상 위에 적어놓았던 다짐들을 항상 다시금 읽어보고 마음속에 새겨놓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전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책상 위에 제가 할 일들을 적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출근하고선 마음속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읽곤 했어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 주변 환경 분석은 필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자. 친절은 기본, 인맥은 자산. 항상 친절하자. 이런 제 다짐들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 뛰기보단 진짜 제 가족들 위해 좋은 매물을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한 건 한 건 진심을 다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복비가 요율로 어느 정도 나오지만 예전엔 그런 기준들이 모호해서 정말로 복비를 많이 받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어떻게든 이런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매물을 어떻게든 손님들 조건에 맞춰 소개해주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저와 계약했던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상황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안 분위기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나 부모님 사이는 어릴 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현장 일을 그만두시고서 엄마와 같이 국수집을 운영하셨는데 늘 엄마를 장관님이라고 부르셨죠. 한 번은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제가 이유를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에 빵 터진 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한테 자꾸 장관님, 장관님 그래? 엄마가 장관이야? 그럼 네 엄마가 우리 집 내무부 장관이잖니? 우리 내무부 장관님 신기 건들면 아주 큰일 난다. 이 아빠 간식도 못 사 먹어. 그러니 우리 장관님 심기 너도 건들지 말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 화가 다 이 아빠한테 온다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얼른 가서 테이블이나 닦어. 딸내미한테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주 깨끗하게 테이블 닦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사이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동생들도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이 진짜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은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고서 10년 만에 저흰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죠. 처음 딱 이사를 가고서 저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또 오죽 힘드셨겠어요. 그 고된 세월을 저희도 같이 견뎌왔기에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인지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정말 고생 많았어. 이내야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지혜랑 수찬이도 너무 고맙고 모난 애비 밑에서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이 애비 니들한테 고맙고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고맙다 얘들아. 당신도 고생 많았어. 독하게 술도 끊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도 열심히 해줘서 나도 고마워. 얘들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만 딱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식구들 하하호호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상황이 그렇게 점점 나아지면서 부모님께선 이젠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집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부모님도 결혼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셨는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누구보다 제 행복을 바라시더라고요. 솔직히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모임을 가입하게 되었어요. 제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뭐든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임에 가입하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우기도 했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중에 가입을 한 사람이었는데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참 성실하고 밝고 다른 사람들과도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배려심 많고 조심스러운 모습에 저도 호감이 생겨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10개월쯤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나 남자친구 모두 30대 후반이고 결혼 정년기다 보니 더 만나기보단 얼른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국수집에 왔을 땐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국수집을 여시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저희가 가게로 찾아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싹싹하게 잘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아니 국수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저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한 그릇이 뭐야. 2그릇, 아니 3그릇도 더 먹어도 되지. 참 복스럽게도 먹네. 우리 이내가 남자친구 소개해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사익감으로 딱이네, 딱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희 엄마 아빠 모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집에서 허락을 받고 나서 저 역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정말 신경 써서 차려입고 선물까지 준비를 해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딱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부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조용조용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 차분하셨습니다. 진짜 TV에서 흔히 보는 엄청 고상한 집안 분위기 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큰 소리 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간간히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렇게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을 하게 되었고요. 진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를 하고 나서 거실에 모여 다과를 먹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공인중개사 일은 그럼 얼마나 한 거니?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험 보고 합격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했구나. 형국이 말론 이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다던데 부모님께선 그럼 어떤 일을 하시지? 저희 어머니께선 오래전부터 국수집을 운영하셨고 아버지 현장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국수집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특별할 거 없는 대화를 나누고서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칭찬을 하시거나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티를 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인사를 가고 나서 크게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결혼 준비를 잘 하라는 말만 하셨다고 그러기에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네, 황인혜입니다. 아, 나 형국이 엄마인데 오늘 좀 바쁘니? 네? 어머님, 아니에요.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니들 결혼 이제 슬슬 준비한다길래 이래저래 여자들끼리 얘기할 말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아들한테 네 전화번호 좀 물어봤다. 괜찮지? 네, 그럼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 별일 없으면 너 한가할 때 좀 보자꾸나. 내가 줄 것도 있고 말이야. 그때 인사 왔을 때 못 물어봤던 것도 있고 미리 좀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어떠니? 시간 좀 될까? 네, 마침 오늘 시간이 좀 한가해서요. 그럼 어머님 계신 곳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전 너무나 놀랐지만 둘이서 따로 할 말이 있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가 보내준 주소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보니 조용한 카페였어요. 딱 도착을 해서 들어가니까 이미 예비 시모가 도착을 해 있었더라고요. 전 서둘러 예비 시모가 앉아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죄송해요. 저도 일찍 온다고 서둘렀는데. 아니다.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앉아. 마실 거부터 주문하자꾸나. 그렇게 커피를 주문하고서 예비 시모는 저에게 그동안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갑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그저 조용히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어요. 우리 형국인 우리 집안 장남으로서 정말 귀하게 컸다. 너도 장녀라 알겠지만 집안에서 첫째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 알지?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래도 장남이랑 장녀는 또 달러. 그래도 우리 집은 다른 곳보단 덜한 편이야.
뭐 그거에 대해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나름 명문대도 나오고 솔직히 대기업도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중견기업 간 거야. 아, 네. 형국이가 너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세세하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형국이가 그 나이 땐 누구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 거 알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정말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승진도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솔직히 내 아들이지만 잘났어 얘. 주변에서 누구랑 결혼을 할지 엄청 궁금해하기도 하고 말이야. 사실 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아들 선자리도 제법 많이 들어왔어. 내놓으라는 좋은 집안 선자리도 많이 왔었고 그치만 우리가 이 정도 살아보니 그런 건 별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난 이내 너랑 결혼하는 거 좋다고 한 거다. 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그저 예비 시모가 저와 진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본론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니 점점 예비 시모는 본인의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능력 있다는 건 아는 것 같고 그러니 말은 좀 통할 것 같구나. 너 형국이가 매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니? 아, 아니요. 아직 월급까지는 오픈을 안 한 상태라. 그래? 사실 지금 우리 아들이 한 달에 500 이상 벌어. 많이 벌지? 주변에서도 그 또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번다더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봉 한 1억은 커튼이 넘을 것 같고. 그런 거야 세월 지나면 그냥 이루어질 일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다던데. 넌 벌이가 좀 괜찮니? 나도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길래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날 말리긴 하더라. 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됐는데 굳이 공인중개사 파는 며느리 들여야 되냐고.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 네? 아, 아무래도 예전보단 지금은 부동산 쪽이 많이 침체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거래가 활발한 곳은 활발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전 예비 시모가 그저 제 일 걱정을 하는 줄 알고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예비 시모가 코웃음을 치더니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예, 내가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겠니? 아유, 괜찮어. 나도 다 알아보고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툭 까놓고 말해보자. 솔직히 아무리 부동산 업계가 잘 되는 곳은 잘 된다고 해도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한 200은 버니? 거기다가 너희 집 조그맣게 국수집 한다면서 그 국수집 하면서 너네 부모 생활은 얼마나 잘 되겠니? 우리 집이야 노후도 잘 준비돼 있고 우리 아들도 벌이가 괜찮으니 걱정이 없지만 너희 집은 부모 노후부터 네 직장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 큰일이지 않니? 근데 우리가 다 양보해서 뭐 부족한 집안이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좋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벌이가 좀 많아야지. 이 정도 벌이 겪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홀라당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게 되면 내가 니들 돈 관리 좀 하고 싶구나. 네? 저희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래. 아, 요즘 공인중개사들도 돈벌이 별로 안 된다던데. 아, 그럼 우리 아들 벌이로 니들 생활할 거 아니야. 우리야 계획해서 지금껏 돈을 썼다지만 너희 집에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니 그리 큰 돈은 안 만져봤을 거 아니니. 그러니 내가 좀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냐? 뭐 돈을 아예 달라는 게 아니고 가계부 써서 보여다오. 결혼하자마자 가계부 써서 나한테 매달 보여주면 된다.
전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양쪽 집안 상황이 다르다고 한들 어떻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아들의 월급을 시모가 관리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 벌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제 직업을 비하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나요? 전 그래도 처음엔 꾹 참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고 월급 관리는 각자 알아서 잘할 겁니다.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도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둘이서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나갈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네가 뭘 대체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글쎄 내 아들 500번 다니까 500번은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결혼하면 그게 다 네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면서 따라야지. 뭘 그렇게 너 말이 많어? 네가 벌어봤자 뭘 얼마나 벌어? 니까지게 월급 한 200은 받니? 그거 가지고서 뭐 각자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참, 내가 이래서 수준 많은 집안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말.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뭐라고 해? 수준 많은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라고. 너희 집 고작 그 작은 국수집 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땡 잡은 줄 아는 모양인데 나 그 꼴 못 본다. 우리 아들 워낙 사람을 잘 믿고 착하고 순진해서 네 말에 놀아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렇게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 결혼은 허락할 테니까 월급 관리 나한테 맡겨. 끝까지 정말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 딱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이 예비 시모는 이걸 시작으로 절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예비 시모가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딱 내뱉었어요.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뭐가 그렇게 못났으면 엄마 국수집에서 서빙이나 하고 있니?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거기 사장은 너희 엄마고 너희 아버진 서빙하고 있다던데 아주 그냥 사돈이 그런 일 한다고 하면 아휴 내가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창피해서 정말. 남자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던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컸는데 네가 우리 아들 돈 가지고 친정에 빼돌릴지 누가 알아? 나 솔직히 결혼을 허락해도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월급 나한테 맡겨. 그래서 도저히 이건 참아서는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딱 돌변해서 말했습니다. 고작 500번 아들 가지고서 아주 예비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시네요. 뭐? 고작 500?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500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서 솟아. 그 정도 벌려면 네가 지금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 뭐 200도 받을까 말까 할 거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저기요 아줌마 아들이 아줌마 눈엔 잘나 보일지 몰라도 밖에 나오면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잘난 척 하세요? 그리고 제가 200을 버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제 월급을 보셨냐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고작 500 버는 남자랑 이런 식으로 결혼하겠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그럼 얼마 받는데? 뭘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따위 태도야?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면 나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랑은 상종도 안 한다는 건데 집에서 대체 뭘 배웠겠어? 전 끝까지 절 무시하는 이 아줌마에게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에 들어가 저번 달 월급 내역을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이세요?
저도 웬만하면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오늘은 좀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줌마, 저도 15년 동안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요. 내가 아줌마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한텐 매가 약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공이 대체 몇 개야? 예비시모는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서 정말 입을 틀어막고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월급이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번 달엔 거의 1,300만 원 정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비시모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전 그 놀란 표정을 보고서 코웃음을 치며 말을 했습니다. 자, 보이세요? 뭐 숫자도 못 읽으시는 거 아니죠? 저번 달엔 1,300만 원. 그러니까 그쪽 아드님보다 제가 2배 반 정도 벌었네요.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대체 뭐야? 여기저기 조사도 해보셨다고 하니 아시겠지만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셨죠? 전 요즘 이렇게 법니다. 뭐 다른 달 거도 보여드려요? 그러자 갑자기 예비시모의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몰라봤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랐지 뭐야. 아니 난 주변에서 하도 공인중개사업 요즘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버는지 몰랐네. 진작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럼 사돈댁에선 왜 아직도 그 작은 국수집을 하시는 거야? 딸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줌마 며느리 안 한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앉아봐. 우리 다시 좀 얘기해보자. 내가 사실 잘 몰라서 그랬어. 이 정도로 잘 버는 거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뭐. 공인중개사들 다들 힘들다던데 난 그런 줄로만 알았지. 우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집안간 더 이상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속보이시네요. 아줌마, 제 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그 나이까지 사셨으면 아셔야 하는 걸 세상 물정을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남들 열심히 사는 거 비할 시간 있으시면 아줌마부터 세상 공부 좀 하세요. 아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잠깐 앉아봐. 우리 오해부터 풀자꾸나.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이 아니면 뭔데요? 아직 며느리도 되지 않은 사람 앞에 앉혀두고 자기 아들 월급 당장이라도 뺏기는 것처럼 구셨잖아요. 제가 대체 뭘 오해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도 500 가지고 이렇게 며느리 잡으려는 집안이랑은 상종 못하겠네요.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돈도 딱 보니까 저보다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예. 전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절 무시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고 전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어요. 그냥 더 이상 이 머리 아픈 일에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모든 걸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 엄마가 다음 날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까지 3단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와 절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그러네. 내가 한 말은 싹 다 잊어버려라. 니들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 한마디 가지고 결혼을 엎어버리는 게 어딨니? 내가 미안하다 얘. 아직 밥 안 먹었지?
내가 네 도시락 싸왔어. 와서 좀 먹어봐. 저기요.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무슨 도시락을 먹어요? 당장 가지고 가세요. 왜 그래, 이내야. 아유,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안해서 내가 더 신경 써서 도시락 싸왔어. 이거 봐라. 갈비찜부터 해서 김밥이랑 과일이랑 싹 다 가지고 왔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참 뻔뻔하시네요. 제가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저기요. 그런다고 제 마음 안 바뀌어요. 결혼 안 할 거고 절대 다시 안 만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던지 누구도 무시할 자격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그런 집안에 시집갈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아줌마 아들 돈 많이 버는 거 알겠지만 아줌마 인성은 완전 제로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거 들고 나가세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거 들고 오느라 힘드셨겠네요. 그러니 그거 그대로 들고 나가셔서 많이 드세요. 뭐? 아니, 너 어떻게 내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니?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그 정성 전 안 받습니다. 가세요, 가. 그렇게 전 찾아온 남자친구의 엄마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 비수를 꽂아놓고선 도시락 하나로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 그것조차도 절 무시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처음엔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며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냥 깔끔하게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평생 제가 자기 엄마를 안 봐도 된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어떻게 평생을 시어머니를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을 했는데 참 핏줄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구나를 딱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진짜 평소에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본성은 모전자전이었더라고요. 하루는 아주 술에 만취해서 절 남자친구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다 차단을 하니까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와 주정을 부리더군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빌고 빈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날 안 받아줘? 우리 엄마가 뭐 솔직히 틀린 말 한 거 있어? 네가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벌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희 집 가난한 거 맞잖아. 네 나이 나랑 헤어져서 또 언제 남자 만나서 결혼할래? 야, 좋은 말 할 때 못 이기는 척 그냥 넘어가라. 어? 내가 딱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참,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래서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구나. 야, 넌 네 엄마랑 쏙 빼닮아서 아주 좋겠다. 어쩜 그렇게 막말하는 것도 똑같은지. 야, 나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니네 엄마한테 참 고맙네. 너희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속으로 이딴 생각하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근데 어쩌지? 나 너 만나면서 정이 다 털려서 결혼할 생각도 안 들 것 같거든. 네가 그만큼 최악이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 잘난 척 그만하고 꺼지라고. 뭐?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안 받아줘? 네가 뭔데? 너 돈 잘 벌면 다야? 돈만 잘 벌면 다냐고? 왜? 니네 엄마 너 500번이니까 나랑 우리 집안 그렇게 무시했잖아. 고작 500 가지고 뭐? 친정에 돈 빼돌릴까 봐 안 되겠다고? 참,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결혼 안 할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니네 집안 잘 먹고 잘 살아봐. 알았니? 무슨 누가 보면 몇 천만 원 버는 줄 알겠네. 내가 너보다 훨 많이 버는데 너랑 결혼하면 내 돈 너희 집에 네가 갖다 바칠까 봐 걱정해야 되니?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야지. 개념이나 장착해. 다시 한번 또 이따위로 찾아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또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 전 남자친구의 실체를 보고서 전 그동안 남아있던 정도 탈탈 털어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전 남자친구는
질질 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를 차단하니 직장 동료 전화까지 빌려선 전화가 왔습니다. 이내야,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정말. 지금부터 이 전화도 차단할 거니까 전화 끊어. 이내야,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앞으로 바짝 엎드려서 살게. 내가 너 완전 모시면서 살게. 내가 너무 후회돼서 그래. 후회? 그래, 앞으로 그럼 후회 하나 더하게 해줄게. 이거 너 아는 사람 핸드폰이지? 여기로 그동안 네 모자간 짓거리 싹 다 메시지로 보내기 전에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연락 오면 난 니네 간지 싹 다 동네방네 소문낼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내야, 이내야, 내가 잘못했어. 이내야. 전 그렇게 전 남자친구 애원해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무시할 땐 언제고 싹 태도를 바꿔서 매달리는 걸 보니 더 정이 떨어지는 거 있죠? 한편으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고 처음엔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것보다 헤어진 게 잘한 것 같다며 절 다독여 주셨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고서 저한테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지만 재테크 동호회에서 알았던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론 아직까지도 전 남자친구는 만나는 여자들도 별로 없고 소개 자리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집안에 누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부디 좀 정신 차려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여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남동생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잘 이어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다 놓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일을 쉬셔도 되지만 끝까지 여력이 되는 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저희 자가 아파트 외에도 제가 상가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부모님 국수집도 매입해서 이젠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목표는 우리 가족들이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전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성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갖춘 건 보이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자꾸만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니 점점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면 자신에겐 큰 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느끼게 된 건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더 존중받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